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함수라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 앞에서 함수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임의의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소위 호출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문장들의 묶음으로 하나의 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문장들의 집합으로서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의한 함수를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볼 것은 식별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관된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문장들의 묶음이라고 그랬었죠. 앞에서 우리 소개했던 문장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블럭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었는데, 연관된 문장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묶여진 그런 문장들의 덩어리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드마카를 갖고 오는 일을 하는데 수행되어지는 문장들도 있을 것이고, 복사를 담당하는 문장들도 있을 것이고, 게시판의 성적을 게시하는 문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그룹들을 조금 더 쉽게 식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라는 블럭에다가는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구별할 때, 식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을 식별자라고 부르는데, 식별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별자 작성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식별자는 각각을 식별해 줘야 되니까 프로그램 내부에서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식별자를 가지고 있죠? 그쵸?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어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식별자를 가지고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식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서 학교에 왔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학교에는 같은 이름인 다른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한 각각의 학생들은 또다시 고유한 식별자로 학번이라는 식별자를 부여받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식별자를 출생신고를 할 때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설사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고유한 학번 혹은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로 각각의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듯이,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내가 정의한 무엇인가들을 비슷한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자들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별자들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문자들과 숫자 문자, 그리고 언더스코프 같은 밑줄 문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한글로 식별자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제화 시대에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우리나라 사람만 살펴볼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으려면 뭔가 공용의 문자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별자는 알파벳 문자와 숫자 문자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다만 기호 문자 같은 경우들, 별 표시라든가 더하기 표시라든가 괄호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호들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떤 고유한 어떤 연산자로서의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별자의 일부에다가 어떤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떤 연산자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표식인지 아니면 식별자의 일부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하고자 대부분의 기호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기억할 것은 기호 중에 식별자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기호는 이 밑줄 문자만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알파벳 문자와 숫자 문자로만 구성되어지면 그럼 모든 것이 다 식별자로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1차적으로 알파벳 대소문자는 구분이 되어져요.
대문자로 쓰여진 내용과 소문자로 쓰여진 내용이 알파벳 문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대소문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식별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식별자의 첫 번째 문자에는 숫자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음 코드를 봅시다. 내가 식별자로 애플 그리고 숫자 2라고 쓰면 얘는 유효한 식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애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별자로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식별자는 꼭 첫자가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나 혹은 밑줄 문자만이 올 수 있다. 숫자로는 식별자가 시작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또 다 식별자로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알파벳과 숫자로 이용하고 첫 번째가 숫자 문자가 아닌 문자 중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단어들은 뭔가 보면 보통 예약어라고 불려지는데, 현재 이 파이썬 해석기에게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이미 부여되어진 어떤 그런 특별한 단어들, 미리 예약되어진 단어들을 가리켜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예약석이라고 붙여져 있으면 그 자리는 앉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미 어떤 특별한 문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단어들이 뭔가는 지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각각의 단어는 따옴표 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분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쳐줬는데 따옴표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true라는 것은 뭐였어요? 혹은 false라는 건 뭐였어요? 참 혹은 거짓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수 값이었죠. 따라서 내가 어떤 식별자로 true 혹은 false라는 식별자를 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식별자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미 어떤 고유한 문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쟤를 식별자로 사용하는 순간 혼란이 발생되는 거죠. 식별이 불가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모두 다 식별자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이 뭔지 다 외워야 하는가? 뭐 엄밀한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식별자로 쓰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지루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눈여겨보되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내가 식별자로 써봄직한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정도만 눈여겨봐둡시다. 당장은. 차차 문법적인 내용들을 배워나갈 때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내가 이런 단어는 식별자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좀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elif 뭐 이런 단어를 내가 식별자로 쓸 일은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뭐 in이라는 단어라든가 혹은 뭐 클래스라는 단어라든가 혹은 break라는 단어라든가 뭐 global이라는 단어라든가 뭐 rise, return, 뭐 try 뭐 등등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은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단어로서 내가 뭔가를 식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반을 구분한다 해서 뭐 클래스라는 이름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 예어들 위주로 좀 눈여겨봐두면 이렇게 식별자를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조금 줄여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조교를 통해서 혹은 비서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복사를 담당할 조교를 고용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길동이에게 복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로 길동이를 고용을 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짜고짜 길동이 불러다가 야, 너 이거 복사해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업무 협약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길동아,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내가 전달해주는 문서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가면 복사기가 있는데 그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문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길동이와 나 사이에 어떻게 일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에 자, 내가 작업을 하다가 복사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길동아 이것 좀 복사해줘 라고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죠. 매번 부를 때마다 어디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복사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호출할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출될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다수개의 문장들을 하나의 블럭으로 묶어놓고 그 블럭에 식별자, 즉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이렇게 불리려면 이렇게 동작해라 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의를 위해서 우리 파이썬에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define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의하다. 정의하는데 뭘 정의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하나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름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이 함수이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 뒤에 괄호 괄호 둥근 괄호를 써줌으로써 함수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어요? 함수 이름 괄호 괄호가 함수 호출문이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를 취하되 그 함수가 호출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기술을 해줘야 하는데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함수 이름 괄호 괄호 다음에 콜론 땡땡 콜론을 기술을 해주어서 그 다음에 기술되어지는 내용이 이 함수가 수행할 내용이다 라는 것을 파이썬 해석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함수는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의 집합이다 보니까 소위 하나의 블럭으로 구성되어진 문장들의 묶음에 해당하다 보니까 바로 이 콜론 다음에 하나의 블럭을 기술하게 되는데 그 블럭을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같은 스텝만큼 들여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각각의 문장들을 한 줄에 하나씩 써주되 그래야 우리 세미콜론 굳이 안 쓰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수 있잖아요. 한 줄에 하나씩 써주되 각 문장의 시작 지점이 이 def라는 키워드의 시작점보다 한 스텝만큼. 단 주의할 것은 하나의 함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블럭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스텝만큼 들어 써주어야지만 처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즉 어디는 3칸, 어디는 4칸 이렇게 들쑥날쑥 들여 쓰게 되면 들여는 써 있지만 코드가 좀 깔끔하게 보여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같은 블럭에 속해 있는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스텝만큼의 들여쓰기를 강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여쓰기를 할 때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서 들여쓰게 되면 들여쓰기 정도가 몇 칸인지 또 매번 스페이스바를 딱딱딱딱 누르는 것이 좀 번거롭게 보여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탭키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키보드 왼쪽 상단에 보면 알파벳 Q라는 키 옆에 TAB라고 쓰여진 키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워드 프로세서나 메모장 같은 데에서 탭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한 스텝만큼,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만큼이 쭉 들여 써지는 효과가 나타나져요. 코드를 작성할 때 마찬가지로 탭키를 눌러주면 한 스텝 정도가 자동적으로 깔끔하게 들여 써질 수 있기 때문에 탭키를 적절히 활용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어지고 또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간단한 코드는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한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보면 이 위쪽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현재 show라는 함수를 show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show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처리할 문장이 이 def 여기에서부터 한 스텝 들여 써진 이 문장이 될 것이고 print라는 출력문이 될 것이고 이 print라는 출력문을 통해서 항상 같은 처리만 수행이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현재 이 부분이 바로 함수를, show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 되는 것이 업무 협약을 맺은 거죠. show가 호출되면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자, 이 구문은 def와 같은 줄에 맞춰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함수에 포함된 문장이 아니라 독립된 문장인 거예요.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스크립트 모드의 가장 시작에서부터 쭉 명령어 해석기가 해석을 해나가는데 이 구문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show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구나. show라는 함수가 호출하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동작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냥 show가 호출하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석기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show라는 함수 호출문을 만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된 거예요. 누가? 해석기가. 길동아 부른 것처럼 show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어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모드의 각각의 문장들은 제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나씩 한 문장씩 수행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함수 호출문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show라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잘 봅시다. show라는 함수 출문을 만나면 현재의 흐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채로 현재 프로그램의 제어의 흐름이 show라는 함수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show라는 함수가 이런 동작을 하는 함수야 라는 소위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show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여기 이 문장이죠. print라는 함수를 구동해야 하는 일들이 실제 처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화면에 항상 같은 처리만 수행이라는 내용이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문장이 있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 문장을 다 처리를 하다가 현재 그 함수에 속해 있는 마지막 문장, 즉 같은 간격의 들여쓰기가 해제되어지는 경우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 들여쓴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이 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자동으로 호출축으로 복귀하게 된다라는 것이 함수를 호출한 시점으로 복귀한다라는 거죠. 물론 복귀 지점은 아까 함수 호출문 다음으로 복귀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 문장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갑자기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앞에서 비서를 고용을 하고 비서를 고용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업무 지시를 해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 비서를 호출하는 일을 한다. 업무 협약은 한 번만 만들어 놨으면 되는 것이고 함수를 호출하는 일은 몇 번이고 간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많은 연관된 문장들을 함수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함수를 만들어 놓는 과정까지는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함수를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함수를 불러서 일만 처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전체 문제도 일일이 개별적인 일들, 개별적인 문장들을 다 나열해 볼 필요 없이 함수를 어떤 함수가 호출됐는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열되는지만 훑어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때는 함수의 정의 부분만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룬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음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스크립트 모드로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봤을 때 어떤 출력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고 또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한 코드인 경우에야 굳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잘 분석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